육소봉점기, 고룡원저 제24장 제3부 결전 전후 24. 중원 호걸의 목숨을 건 내기. 가을이다. 서산의 단풍잎은 이미 붉게 물들었고 큰 길에는 이슬이 하얗게 내렸다. 가을은 마냥 깊어갔다. 9월 13일. 이른 새벽 이연북은 그의 30개의 공관 중에서 12번째 집에서 나와 새벽 안개가 자욱한 길을 따라 성큼성큼 걷고 있었다. 어젯밤에 있었던 1시간의 유희와 한 병의 주겹청도 그를 흐트러뜨리지는 못했다. 그의 키는 8척 1촌이고 체구가 크고 훤칠하며 정력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눈빛, 매부리 코, 엄숙한 얼굴에는 다가가기 힘든 잔혹해 보이는 표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방금 원시의 숲속에서 나온 표범과 같은 모습이었다. 누가 그를 본다 할지라도 모두가 존경과 경외의 기색을 나타낼 것 같았고 그 스스로도 자기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 10년 전에 그는 이 오래된 성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보다 조금 떨어져서 좌우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뛰는 듯한 속도라야 그의 걸음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이들 무리 가운데는 경성의 3대 표국의 총표사도 있고 동서 양쪽 성의 거지두목 중에 우두머리도 있으며 장사를 하여 아주 성공한 장사꾼과 전당포 주인도 있었다. 또 몇몇은 경성에 온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내력과 신분을 알아낼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부유하고 성공한 중년층으로 누구도 이런 새벽에 자기의 안락한 집에서 나와 찬바람을 맞으며 길을 뛰어가지 않을 듯한 사람 같았다. 그러나 매일 아침 그들은 이렇게 한바탕 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아침 햇살이 막 퍼지기 시작할 때 이연북은 정해진 길을 따라 1시간 정도 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이곳은 그의 왕국과 같은 곳이었다. 이 시간이 되면 그의 머리는 특별히 맑아졌고 판단력도 정확해졌다. 그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걸 좋아하였다. 이것은 왕이 아침에 일을 시작하는 것 같은 그의 오래된 습관이어서 좋든 싫든 따라야만 하는 것이었다. 진원표국의 우두머리인 김도가 아주 추운 날 아침 그에 의해 영정문 밖에 꽁꽁 얼어붙은 하천에 내던져진 후부터 누구도 빠지는 사람이 없었다. 길가의 가을 나무들은 나뭇잎을 떨구었고 낙엽 위의 이슬은 얇은 서리로 얼어 있었다. 이연북은 두 손을 움켜쥐고 성큼성큼 걸어서 성곽의 작은 길까지 갔다. 성의 중심까지 걸어와서는 손충 하고 불렀다. 뒤쪽에서 따라오던 무리 중에서 잘 차려입고 얼굴에 수염이 가득한 중년의 한 사내가 뛰어왔다. 바로 이연북의 부하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여러 종류의 병기와 무기를 만들어 중원의 명성이 자자한 쾌의당의 당주였다. 이연북은 그를 기다리느라 걸음을 늦추지도 않았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얼굴을 찌푸렸다. 내가 15년 전부터 너를 돌보고 나서는 거에게 장사를 해보지 못했지. 손충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연북이 말했다. 그럼 어제 저녁 너는 왜 창고에 있는 66자루의 칼과 50개의 검, 활과 화살들을 모두 팔아버린 거지? 손충은 고개를 숙이고 얼굴색을 붉혔다. 그는 이연북이 이렇게 빨리 이 일을 알게 될 줄은 몰랐었다. 고개를 떨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 장사는 이윤이 아주 큰 것으로 거의 원금과 같은 액수의 돈이 남았습니다. 게다가 이연북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게다가 장사는 결국 장사이지 않느냐? 손충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가 더욱 수그러들었다. 이연북의 얼굴에 화난 듯한 표정이 나타났고 두 손을 꽉 움켜쥐고는 갑자기 물었다. 너는 그 물건을 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손충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동자를 굴려 사방을 쳐다보았다.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 옆에는 앵두나무가 무성했고 비탈길 양쪽의 가게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이때 좌우 양쪽의 좁은 골목에서 갑자기 검은 지붕의 마차 두 대가 튀어나와
그들의 길을 막아섰다. 이어서 마차를 덮고 있던 검은 지붕이 갑자기 열렸다. 각 마차에는 10여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나이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의 손은 모두 활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었다. 손충은 마차로 뛰어가 오르려고 했는데 그만 손과 발이 이연북에게 잡혀버렸다. 그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하더니 입을 열고 소리를 지르려 하였다. 안 돼. 이 말이 입에서 채 나오기도 전에 활이 당겨지는 소리가 나며 화살이 메뚜기처럼 퍼부어졌다. 이연북은 허리를 숙이고 말에 앉아서는 손을 휘둘렀다. 그는 사람을 휘둘러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손충은 고슴도치가 되어버렸다. 이연북이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며 마차에 올라타려고 하였다. 그러나 누가 뒤쪽에서도 화살을 쏘아댈 줄 알았겠는가? 몸을 숙였고 뒤쪽에는 정말로 한 무리의 화살을 쏘는 사람이 있었다. 28자루의 활에는 시위가 팽팽히 당겨져 있고 화살도 매겨져 있었다. 이연북은 몸이 뻣뻣해졌다. 그와 같이 오던 사람들은 세 번째 마차에 의해서 일장 밖으로 격리되어 있었다. 그가 설령 아주 강건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메뚜기떼 같은 화살을 막아내기는 힘들 것 같았다. 20년 동안 수백 차례의 힘든 결투에도 참고 버티었는데 결국에는 적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연북의 눈에는 핏발이 서고 그의 모습은 마치 사냥꾼의 덫에 빠진 맹수 같았다. 활시위 소리가 한 번만 더 난다면 경성의 이 영웅호걸은 화살이 심장을 뚫고 지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 순간 왼쪽 지붕 위에서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 푸른 빛이 번쩍하면서 활시위를 지나갔다. 단지 띵, 띵, 띵 하는 구슬이 쟁반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만이 들렸고 28개의 활과 화살은 거의 동시에 푸른 빛에 의해서 양쪽으로 끊어졌다. 이어서 툭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푸른 빛은 좌우 양쪽 무늬에 가서 꽂혔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2개의 동전이었다. 동전으로 28개의 활시위를 끊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지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궁수들의 얼굴빛이 모두 비참하게 변하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마차에서 뛰어내리며 좁은 골목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이연북은 쫓아가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그의 적수가 아니어서 그가 공격하기에는 적당하지가 않았다. 게다가 오래전부터 그는 사륙을 일삼으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모두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돌아가서 너희 주인에게 이연북은 오늘 죽지 않았으니 언젠가 그를 찾아갈 것이라고 전해라. 왼쪽 지붕 위에서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웃음을 띤 한 사람이 말했다. 좋아요. 얼마나 멋진 풍채고 얼마나 멋진 기계인가. 과연 인의가 넘치는 이연북답군. 이연북도 웃었다. 그러나 인의가 넘치는 이연북이라 하더라도 육소봉의 2손가락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한 사람이 껄껄껄 웃으며 지붕에서 뛰어내려왔다. 윤곽이 뚜렷한 얼굴에 야릇한 표정을 담고 두 눈은 밝게 빛났다. 네 조각의 눈썹. 그를 제외하고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도 수염을 눈썹과 같이 맵시 있게 기르지는 못할 것이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 동전표창은 손가락 힘을 이용하지. 이연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상에서 2개의 동전으로 28개의 활시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육소봉뿐이다. 태양은 높이 떠올랐고 콩국 솥에서는 뜨거운 김이 무럭무럭 나오고 있었다. 햇빛 아래에서 보니 마치 안개와 같았다. 육소봉은 구운 돼지머리 고기와 소금에 절인 야채를 얹은 콩국을 단번에 3그릇이나 먹어치우고 길게 숨을 내쉬며 땀을 닦았다. 3년 동안 경성에 오지 못하면서 내가 가장 그리워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소? 이연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콩국? 육소봉이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콩국이었고 2번째는 돼지간과 창자를 볶은 요리였소. 나머지는 윤명로의 구운 요리와
한 병주와 한 병이었소. 이연북이 물었다. 나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당신 생각이 났지. 당신은 내가 다른 사람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지. 당신이 그들을 도망가게 내버려 두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지. 내가 살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살인을 좋아했다면 오늘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적어도 그들을 누가 보냈는지는 물어봤어야지요. 이연북이 또 웃기 시작했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나요? 이연북의 웃음은 그리 즐거운 것이 아니었으며 조용하게 말했다. 성남쪽에 둘을 빼놓고 누가 이렇게 대담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도한 말입니까? 이연북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들고 있던 튀긴 조개를 으스러뜨렸다. 육소봉이 물었다. 10년 동안 당신과 그는 줄곧 각자 경계를 분명히 하여 서로 범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는 당신이 계략에 쉽게 빠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모험을 하는 거죠? 60만 양과 성남쪽에 그의 전 재산 때문이지요. 육소봉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연북이 말했다. 나는 그와 내기를 했어요. 60만 양과 재산 전부를 걸었지요. 그가 말한 액수는 실로 적은 돈이 아니었다. 육소봉이 놀라운 듯 숨을 들이마시면서 물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엄청난 내기를 하였소? 9월 보름의 결투에 내기를 한 것이요. 달이 둥그러지는 밤이면 자금의 꼭대기에 검 하나가 서쪽에서 오고 천회비선이다. 이연북이 말했다. 그 결투 날짜가 원래는 8월 보름이었고 장소도 자금산이었는데 서문치설이 날짜를 한 달 후로 연기하고 장소도 이곳으로 바꾸자고 했어. 알고 있어. 8월 보름 그날 이후로 강호에서 어느 누구도 서문치설을 본 사람이 없어요. 육소봉이 한숨을 쉬었다. 당연히 그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도 지금 서문치설을 찾고 있는 중이 아니던가. 이연북이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서문치설이 엽고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숨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이연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모두 그가 질 것으로 알고 있어도 나는 그가 이기는 것에 내기를 걸었지요. 이 기회를 두동원이 그냥 지나치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와 나는 내기를 했어요. 서로의 전 재산을 걸었군요. 그가 만약 진다면 60만 양을 더 얻게 되지요. 내가 알기로는 한 달 전에는 사람들이 3대2로 엽고성이 이기는 것에 걸었지요. 이틀 전에는 2대1 정도 되었어요. 모두들 엽고성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지요. 어제 오전까지 두동원도 그가 10중 8구는 이겼다고 여기고 있었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어제 오전까지라고요? 어제 오전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다오. 뭐라고요? 이연북이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럼 엽고성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은 못 들었나요? 육소봉이 고개를 흔들며 놀라운 듯이 물었다. 정말로 그가 부상을 입었나요? 누가 그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나요? 당천이라는 사람이었소. 육소봉이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사천성 당시의 큰아들 말이요? 맞아요. 엽고성이 오랫동안 다른 곳에 나가 있었는데 어떻게 사천성의 당시 사람들과 불화가 있을 수 있나요? 그들은 장씨 집 근처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충돌이 일어나 엽고성이 천회비선으로 당천이에게 중상을 입혔고 그 자신도 당천이의 동모래를 맞았다고 하더군요. 사천성 당시에 독약 감기는 당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구든지 그들의 독약 감기를 맞으면 당장은 죽지 않더라도 그리 오래 살지는 못한다. 이연북이 말했다. 이 소식이 경성에 전해지고 나서 엽고성이 이긴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뜨거운 솥에 개미가 되어서 목매어 죽는 사람도 있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상대방과의 내기를 무효로 하려는 사람도 있지요. 상대방이 죽으면 이 내기는 무효가 되겠군요.
이연북이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두동원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오. 육소봉이 한숨을 쉬었다. 이 사건의 파장을 그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이연북이 말했다. 듣기로는 어제 저녁 하룻밤 동안 경성에서는 적어도 30명의 사람이 그런 이유로 죽었다고 합니다. 성서쪽 왕부의 철장번 천조차도 그가 서문치설이 이기는 것에 8,000냥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계략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8,000냥으로 조철장의 목숨을 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때로는 80냥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살 수 있지요. 육소봉은 앞에 있는 돼지머리 고기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속이 좋지 못한 것을 느꼈다. 엽고성과 당천이의 결전을 직접 본 사람이 있소? 그가 갑자기 물어보았다. 없습니다. 육소봉이 다시 물었다.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 소식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누가 전했는데요? 노실화상입니다. 육소봉은 말을 하지 못하였다. 노실화상의 신용이라면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연북이 말했다. 노실화상이 어제 정오에 경성에 나타나 이타안으로 가서는 물만두를 한 입 베어 물고는 한숨을 쉬었지요. 돼지고기의 기름이 북극 9월의 찬바람에 응고되어 얇은 서리처럼 보였다. 이연북이 말했다. 그때 공교롭게도 거기에는 천문사검이 만두를 먹고 있었지요. 그에게 왜 한숨을 쉬냐고 물어보았고 그가 이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이 일에 관해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천문사검만이 아니었다. 노실화상과 천문사검을 제외하고도 보름 동안 경성으로 온 무림의 호걸들은 4,500명이 넘습니다. 육소봉은 돼지고기의 기름을 보다가 갑자기 구토 증세를 느꼈다. 내가 알기로는 9월 보름이 되기 전에 적어도 3,400명의 무림의 고수들이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적어도 5명의 장문이 있고 10명의 방주가 있으며 20-30명의 총표두가 있을 것이지요. 왕년의 무림의 고수인 목도인과 소림의 호법대사들도 모두 올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 결전을 놓치고 싶어 하겠소. 육소봉은 갑자기 힘껏 탁자를 치고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도대체 서문치설과 엽고성을 무슨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요? 아니면 마술을 부리는 원숭이로 간주하는 거요? 길가에 걸린 고깃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요? 돼지고기가 탁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연북은 놀라서 육소봉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육소봉이 이렇게 격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육소봉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당신은 이 결전을 보려고 온 게 아니었소? 육소봉은 두 손을 움켜쥐고 말했다. 나는 영원히 그 결전을 볼 수 없게 되기를 바라오. 엽고성은 부상을 입어 서문치설은 절대로 지지 않을 거예요. 그들 중에서 누가 이기고 지든지 상관없소. 서문치설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었나요? 그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에게 같은 모습을 보고 싶지 않고 그가 보이지 않는 고깃덩어리가 되어 다른 사람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연북이 여전히 이해 못하고 물었다. 뭐가 보이지 않는 고깃덩어리인가요? 허명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헛된 명성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고깃덩어리이지요. 육소봉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결전에서 그가 만약 이긴다면 당신은 두동원의 재산을 가지게 되겠군요. 청렴하다고 자부하는 검객들은 한편의 좋은 연극이라도 보듯이 그들의 검법 중에 어떤 절기가 있고 어떤 결점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들 자신은요? 그가 이미 이긴 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가 이기면 무슨 좋은 점이 있나? 승리자의 그런 고독과 적막을 과연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나? 이연북은 그제서야 육소봉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육소봉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이 결전은 그들 자신이 하기로 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강요한 것이 아니오. 당연히 그렇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연북이 말했다. 나도 서문치설의 친구이고 그가 목숨을 잃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를 이용하여 두동원의 재산을 뺏으려고 생각지도 않지요. 그러나 그가 스스로 다른 사람과 결전을 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는 육소봉을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이었다. 당신이라도 막을 방법이 없을 거요. 육소봉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도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도 이 결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많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 그가 정말로 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마찬가지이다. 육소봉은 갑자기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피곤하군요. 더운 물에 목욕이나 하고 싶어요. 욕조는 푸른 돌로 만들어져 있었고 물은 뜨거웠다. 육소봉은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서는 온몸의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발산되는 피로와 긴장을 느꼈다. 그가 큰일을 한 가지 완성하고 큰 사건을 마무리하고 나면 늘 이런 감정을 느껴왔지만 이번같이 깊이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수하대도, 김구령, 노소와, 공손대낭, 강중희, 구양정, 설빙. 그는 그들을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특히 설빙을 생각하려고 하면 그의 마음은 날카로운 것이 핥히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술을 놓는 바늘 날카롭고 독이 있는 수아침으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는 공손대낭조차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금능에 오고 나서 그는 몰래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산재했다. 서문치설, 엽고성, 두동원, 노실화상. 그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서문치설은 반드시 경성 어디에 와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나요? 이연북은 옆에 엎드려 있었다. 우통을 벗은 건장한 사나이가 힘껏 그의 등을 밀고 있었다. 이곳은 그의 소유였고 그는 여기에서는 왕과 마찬가지로 성곽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였다. 육소봉이 말했다. 서문치설은 줄곧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인가요? 그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해당하는 일을 아주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그는 누구와 결투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며칠 전에 미리 그곳에 가서는 먼저 3일 동안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향을 피우고 목욕을 하지요. 이연북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그게 이상하오?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요? 네. 왜 그런가요? 내가 만약에 그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사나이에게 더 힘껏 밀라고 하였다. 10년 넘게 주색에 빠져 향락적인 생활을 해왔으면서도 지금 그의 몸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배는 여전히 탱탱하고 근육은 예전처럼 탄력이 있었다. 하루 한 차례의 더운 물 목욕과 강력한 안마가 그에게는 아주 큰 도움을 주었다. 목욕은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하지요. 결전을 하기 전에 그곳에 가서 상황 파악을 하고 싸우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지요. 그래서 나는 항상 서문치설이 쉽게 패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자신이 없을 때면 그는 공격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당신도 그가 벌써 경성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는군요. 네. 오늘까지 당신은 아직 그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요. 아직 못했어요. 육소봉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사람의 관심을 끄는 두 사람이 경성에 왔다면 당신이 소식을 듣지 못했을 리가 없는데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연북도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두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손수청이지요. 여자입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지요. 결전을 앞두고 그가 여인을 곁에 두는가요? 다른 여인은 절대로 데리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다르지요. 이연북의 짙은 눈썹이 더 깊게 찡그려졌다. 한참 후에야 긴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엽고성이 부상을 당해서 다행이군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몸을 뒤집으면서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김으로 가득한 욕실 문 밖에 홀연히 유령 같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연북이 날카롭게 물었다. 누군가? 그림자는 오히려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오늘 여기서 목욕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연북이 다시 물었다. 누구인가? 두동원이 손충을 매수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등을 문지르는 사람을 매수할 수도 있다오. 우통을 벗은 사나이는 얼굴색이 변하면서 뛰어나가려고 하였다. 이연북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아무리 건장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이연북에 비하면 한 수 아래였다. 그는 반항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움직이려고 할 때 그는 자기의 팔꿈치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수건에는 독이 있고 해독약은 문 밖에 추나루에서 기다리고 있지요. 그림자의 동작은 귀신같이 빨랐다. 도포자락이 한번 너풀거리더니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이연북이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은혜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오. 멀리서 전해오는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을 수가 있었다. 추나루에 가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보답해도 늦지 않소. 마지막 한마디는 10여 장이나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이연북은 사나이가 문지르던 수건을 빼앗았다. 사나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이연북은 수건을 그의 입에다 집어넣었다. 신음소리가 갑자기 끊기고 경련을 일으키더니 온몸이 오그라들면서 땅에 굴러떨어져서는 움직이지도 못하였다. 이 수건에는 정말로 독이 있었다. 조금 전에 이 사나이가 수건으로 힘껏 그의 등을 문질렀으니 이연북의 온몸 근육이 갑자기 자제할 수 없게 변하여서는 쉬지 않고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육소봉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정말 대단한 두동원이군요. 정말 수단이 악랄하군요. 조금 전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연북은 힘껏 두 손을 쥐고 자신을 억제하며 말했다. 그가 어떻게 두동원의 음모를 알았을까요? 왜 나를 구하러 왔을까요? 이 해답을 알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추나루로 가는 것이었다. 추나루도 이연북의 것이었다. 이연북은 걷는 것을 좋아하지만 독이 퍼질까봐 그들은 마차를 타고 갔다. 기력을 낭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를 본 사람들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었다. 누구도 이 표범같이 건장한 사나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알지 못했다. 이연북도 이 사람들에게 평소에는 무례하게 굴지 않았다. 누구라도 몸에 이런 화약같이 타버릴 수 있는 것이 숨어 있다면 마음이 그리 편치 못할 것이다. 추나루는 규모도 아주 크고 장사도 잘 되어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앉을 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연북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는 자리를 권하였다. 그들은 층계를 마주보고 있어 위층에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가운데 있는 긴 탁자를 골랐다. 위층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래층에만 사람이 북적댔다. 이연북의 살기가 가득한 얼굴을 보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의아해하며 모두 떠날 준비를 하였다. 조용히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는 사람도 있었다. 갑자기 들려오던 모든 소리가 일시에 멈추었다. 모든 눈동자들은 한 사람의 몸에 고정되었다. 위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사람에게 그들의 시선이 박혔다. 키가 크고 마른 그는 옷을 잘 차려입었을 뿐더러 태도는 아주 우아했다. 나이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수척하고 앙상한 얼굴은 약간 병들어 보이기도 했고 위험 같은 것이 서려 있기도 해서 사람들이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못할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가 입고 있는 남색의 긴 도포는 원단도 뛰어났으며 색깔이 아주 아름다웠다. 우아하게 생긴 잘 다듬어진 손에는 한옥개지를 끼고 있었다. 허리 주변의 명주에는 조금도 흠집이 없는 백옥이 걸려 있었다.
조정의 지위는 높고 정치적 실권은 없는 한림원의 학사처럼 보였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학사라고 불렀고 그 자신도 그 호칭을 좋아했지만 진짜 학사는 아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위층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보고 웃을 수가 없었다. 특히나 이연북의 얼굴색은 더욱 새파랗게 질렸다. 두동원이 이연북이 있는 장소에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이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최근 10년 동안 두동원은 성남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었다. 두 학사는 항상 조심스럽고 소심한 사람인데 오늘은 갑자기 본성이 변한 것인가? 그가 이연북 앞으로 걸어가서 미소를 지으며 앉는 것은 더욱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이 장군은 그간 별거 없으셨는지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두 학사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연북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 장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장 싫어하였다. 육소봉이 웃었다. 그는 학사도 좋고 장군도 좋았지만 이런 호칭이 모두 익살맞게 느껴졌다. 두동원도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은 안목리에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육소봉 육대엽이 아닙니까?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학사가 아니고 그가 장군이 아니듯 나도 대엽이 아닙니다. 두동원은 얼굴색도 변하지 않았고 태도는 점잖았다. 그의 모습을 보고는 육소봉조차도 그가 눈도 깜짝 않고 사람을 죽이는 성남노두라고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연북은 광채를 내는 칼날 같은 눈으로 그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내가 당신이라면 절대로 여기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두동원이 말했다. 내가 당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지요. 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미 온걸요. 이연북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오려고 하면 올 수 있지만 가려고 하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두동원이 웃으며 말했다. 이 장군은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이런 방법으로 보답하나요? 이연북은 놀라서 멍해졌다. 두동원은 한옥 반지를 낀 손을 내밀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술이라도 권할 줄 알았지요. 이연북은 마침내 참지 못하는 듯 물었다. 조금 전에 나를 구해준 사람이 정말로 당신입니까? 두동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연북은 그를 노려보다가 물었다. 오늘 하루 동안 2번이나 나를 죽이려 한 사람도 당신입니까? 두동원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수시로 생각이 변하는 사람이지요. 이연북이 말했다. 어떤 일이 당신의 생각을 변하게 했나요? 두동원은 이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해독약. 이 말을 하자마자 그의 뒤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비쩍 마르고 왜소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으로 창백한 얼굴에는 털끝만한 표정도 없었다. 움푹 들어간 검은 눈이 아니라면 그는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 술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가 어떻게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죽은 사람 같은 얼굴에 귀신 같은 동작이었다. 이연북은 즉시 그가 조금 전에 목욕탕 밖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는 매의 발톱 같은 손을 내밀어서 하얀색의 작은 병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두동원이 말했다. 이것은 해독약입니다. 당신은 독이 퍼지기 전에 빨리 먹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연북은 두 손을 움켜쥐었다. 그에게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남노두의 해독약을 받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일이었다. 그래도 그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두동원도 그가 거절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해독약을 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연북이 물었다. 지금 또 생각이 바뀌었나요? 두동원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나는 갑자기 당신에게 물어볼 일이 생각났을 뿐이요. 어떤 일인가요? 당신은 판돈을 조금 더 올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연북은 또다시 멍해져서 물었다. 판돈을 더 올리고 싶은 생각이요? 왜 싫습니까?
얼마나 더 올리고 싶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더 걸 수 있나요? 이연북은 손으로 탁자를 움켜쥐며 말했다. 나는 4개의 큰 전당포에다가 80만 양을 추가하겠소. 두동원이 말했다. 그러면 나는 내일 일찍 120만 양을 가지고 가서 걸겠소. 그의 눈에서 빛이 났다. 나는 당신의 편의를 봐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판도는 여전히 3대 2요. 이연북의 눈에서도 빛이 나면서 그를 노려보며 또박또박 다음 말을 이었다. 만약에 내가 진다면 즉시 경성을 떠나서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경성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겠소. 두동원이 말했다. 내가 만약에 진다면 즉시 이곳을 떠나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겠소. 이연북이 말했다. 말로만 약속하는 것인가요? 두동원이 말했다. 손으로 약속을 하지요. 두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술집은 갑자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 내기는 그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과 가족의 생명까지 건 정말 너무나 큰 내기였다. 모두들 그들의 손을 보면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퍽 하는 소리만이 들렸다. 이 손바닥 소리는 종을 치는 소리 같았다. 이연북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한참을 지나서야 천천히 손을 놓았다. 두동원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내가 왜 엽고성이 부상을 입은 것을 잘 알면서 당신과 내기를 하는지 이상하지요? 이연북은 부인하지 않았다. 정말로 아주 이상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두동원은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이라서 자신 있는 일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걸까? 이 문제는 아주 빨리 해답을 알려주었다. 바람이 창 밖에서 불어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이상한 꽃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검은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눈같이 하얀 옷을 입은 6명의 소녀들이 바구니 가득 국화를 들고 아래층에서 술집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신선한 국화를 계단에다가 무늬가 있는 담요처럼 까는 것이었다. 한 사람이 꽃을 밟으며 천천히 걸어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그냥 하얀 것이 아니라 창백할 정도로 하얘서 백옥같이 영롱하고 윤기나는 얼굴색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거물 뿐만 아니라 두려울 정도로 반짝이는 것이 마치 2개의 차가운 별 같았다. 그의 검은 머리에는 단양나무로 만든 주관이 씌워져 있었고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은 순백색이었다. 그는 올라올 때 아주 천천히 걷는 것이 마치 왕이 그의 궁정 연회에 걸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신선이 날아서 인간 세계에 오는 것 같았다. 이연북은 이 사람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일검설의 천회비선. 백운성주 엽고성이 놀랍게도 온 것이다. 그는 죽지 않은 것이다. 그의 온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거의 눈을 뜨지 못할 정도의 빛이 발산되고 있었다. 그를 부상당한 사람으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연북은 그를 보자 거의 숨이 막힐 것 같았고 가슴이 철렁했다. 엽고성은 그를 보지 않고 한 쌍의 차가운 별 같은 눈은 육소봉을 보고 있었다. 육소봉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엽고성이 말했다. 당신도 왔군요. 육소봉이 말했다. 나도 왔어요. 엽고성이 말했다. 좋아요. 당신이 반드시 올 줄 알았어요. 육소봉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엽고성의 눈빛이 이미 그의 몸에서 떠났기 때문이었다. 어떤 분이 당천용입니까? 그는 그렇게 물으면서 왼쪽 구석에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있었다. 이 사람은 잘생긴 얼굴인데 지금은 거의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계속 혼자서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어서 육소봉조차도 처음 그를 보고는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았었다. 어린 나이에 옷은 화려했으며 눈동자에는 시체를 먹는 매같이 잔혹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이 한 쌍의 눈동자도 엽고성을 노려보면서 한자 한자 말을 이었다.
내가 바로 당천용입니다. 그와 옆고성 사이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은 갑자기 흩어져서는 양쪽 구석으로 갔다. 옆고성이 물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소? 당천용이 고개를 끄덕였다. 옆고성이 물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지 이상하지 않나요? 당천용은 입과 근육을 실룩이면서 물었다. 누가 당신의 독을 풀어주었나요? 이 말을 묻고 나서야 사람들은 노실화상이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옆고성은 정말로 상처를 입은 것이었고 정말로 당가의 독모래를 맞은 것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무림을 서늘하게 했던 유명한 이 독약암기가 옆고성의 몸에서는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 것이었다. 독을 풀어준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모두들 옆고성의 대답을 들으려고 그를 쳐다보았지만 옆고성은 아무 대답 없이 조용하게 말했다. 원래 독이 없는데 독을 풀 필요가 있는가? 당천용이 물었다. 원래 독이 없었다고? 먼지에 어떤 독이 있나? 당천용의 얼굴색이 변하였다. 우리 가문의 비사가 당신의 눈에는 먼지에 불과한가요? 옆고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천용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천천히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니 경장 몸에 딱 붙는 옷이 나타났다. 그의 옷차림은 이상하지도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다. 두려운 것은 바로 그의 좌우 광골에 달라붙어 있는 두 개의 범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와 허리띠에 꽂혀 있는 한 쌍의 고기 비늘 장갑이었다. 술집은 또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들 쉽게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바로 이곳에서 지금 한바탕의 놀라운 결투가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당천용은 옷을 벗고 장갑을 꼈다. 고기비늘 장갑은 움직일 때마다 이상한 빛을 내었고 그의 얼굴색도 창백해졌다. 옆고성이 조용히 일어나서 보고 있었다. 뒤에는 하얀 옷을 입은 소년이 형태가 고한 검은 칼집에 장검 한 자루를 받쳐들고 있었다. 검이 손에 있다. 당천용은 손에 있는 검을 보고는 말했다. 우리 가문의 비사를 먼지로 여기는 사람이 또 있는가? 당연히 없다. 당천용이 말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래로 내려가셔서 잘못해서 부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지요. 가기가 아쉬운 사람들도 자리를 피해 주어야 했다. 무림에서 유행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당시의 독모래였다. 아무도 조금이라도 독모래 맞는 걸 바라지 않았다. 옆고성은 갑자기 말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천용이 물었다. 필요가 없다고요? 옆고성이 조용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비사가 공격하지 못하리라고 장담하지. 당천용의 얼굴색이 또 변하였다. 당시의 독약 암기의 두려움은 암기의 독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자제들의 공격이 빠르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들의 암기 공격을 본 사람이라면 그들의 공격 속도를 묘사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당천용의 암기는 정말로 공격을 하지도 못했다. 그가 손을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이미 검광이 날아왔다. 아무도 이 검의 휘황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 검의 속도를 설명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한 자루의 검일 뿐만 아니라 뇌신이 진노한 듯한 번개 같은 공격이었다. 검광이 번쩍하고는 사라졌다. 옆고성은 어느새 돌아서서 꽃 위에 있었다. 당천용은 아직 그 자리에 서서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손은 떨어졌고 얼굴은 굳었다. 모든 사람들은 붉은 피가 그의 양어깨의 견갑골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붉은 피와 동시에 눈물도 떨어졌다. 그는 자기의 일생 중에서 다시는 암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 자제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은 죽음보다도 더 잔혹한 일이었다. 지금 옆고성의 눈빛은 육소봉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육소봉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과연 천회비선이군요. 옆고성이 말했다. 이것은 천하에서 비교할 것이 없는 검법이지요. 인정합니다. 옆고성의 눈에 갑자기 이상한 표정이 나타나면서 이상한 말을 물었다. 서문치설은 어떨까요? 나는 서문치설이 아닙니다.
엉뚱한 질문에는 엉뚱한 대답만이 있을 수 있다. 엽고성이 웃으며 육소봉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서 걸어 내려갔다. 술집은 갑자기 솥에서 끓고 있던 물처럼 변해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논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다투어 이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엽고성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사람들 모두가 그의 검법을 보았다. 세상에서 더 겨룰 것이 없는 검법. 이연북도 그것을 보았다. 아주 자세히 보았다. 지금 그의 눈앞은 텅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두동원이 그를 보더니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내가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당신은 지금에야 알 수 있겠지요? 이연북은 대답이 없었고 대답을 할 필요가 없었다. 두동원이 말했다. 나는 줄곧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구하지는 않았어요. 이번만은 규율을 깨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한테는 노름빚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노름빚. 죽은 사람은 이런 노름빚을 갚을 수가 없다. 이연북이 살아있으면 갚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서 그럭저럭 살아갈 방법은 없었다. 지금 그 결투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연북이 질 거라고 여기고 있었다. 지면 갚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노름빚을 갚으려면 살아있어야 하는데 죽은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연북은 천천히 탁자 위에 해독약을 들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쨌든 두동원은 나를 한번 구한 것이네요. 억지 웃음을 웃고 있었지만 약을 들고 있는 손은 떨고 있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아무튼 당신은 지금 살아야 합니다. 아직 진 것은 아니니까요. 이연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아직은 아니지요. 육소봉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전에는 없었던 그런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연북은 부인하지 않았고 부인할 수도 없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숨을 길게 몰아쉬고는 말했다.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까는 검법입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검법이라고 반드시 이기는 검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이연북이 말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반드시 이기는 검법은 아직 없소. 나는 서문치설이 지금까지 패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어서 그가 반의 확률은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하다는 거요? 이연북은 또 웃기 시작하였는데 억지로 웃는 것 같았다. 지금 그가 경성에 왔다면 내가 알았겠지요. 당신이 모른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가 경성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표시인가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가 지금까지 아직 경성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자신이 없다는 표시라는 말입니까? 이연북이 도리어 물어보았다. 어떻게 생각하오? 나는 잘 모르겠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나는 이러쿵 저러쿵 할 말이 없소. 이연북이 또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물었다. 두동원과 같이 온 사람을 알고 있나요? 육소봉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내공이 괜찮다는 것을 당신도 보았지요. 괜찮을 뿐만 아니라 당대에서 그보다 내공이 뛰어난 사람은 10명이 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교류와 지식이 아주 넓은데도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육소봉이 침울하게 말했다. 그의 몸이 왜소하지만 않았다면 나는 그를 사공적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아닙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나는 그 중에서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해냈어요. 뭐가 이상했나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솜씨의 사람은 절대로 두동원 같은 사람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연북은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가만히 입을 열었다. 경성에 오고 나서 당신은 한가롭게 돌아다니고 싶어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요. 육소봉은 시인했다. 그는 정말로 여기에 어떠한 사람들이 왔는지 보고 싶었다. 그는 노실화상을 찾아가 보기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연북이 말했다. 오늘 저녁에 나는 금어골목의 복수당에 가서 요리를 시켜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저녁을 먹지요. 좋습니다. 그는 갑자기 웃기 시작하였다. 어느 집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연북도 웃었다. 오늘이 13일이니 나는 13번째 첩에게로 가서 저녁을 먹어야 해요. 그녀도 일찍부터 당신을 보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눈썹 4조각이 한 얼굴에 붙어 있을 수 있냐고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녀가 보고 싶었어요. 소문에 듣자니 대단한 미인이라면서요. 이연북도 크게 웃었다. 좋아요. 저녁을 먹을 때 사람을 여기로 보내서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하겠소. 그 사이에 화만루를 만나면 그와 같이 갈지도 모릅니다. 괜찮소. 육소봉이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이상한 일은 그도 서문치설과 같이 실종된 것 같소. 그를 찾아낸다면 서문치설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그는 사람을 찾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나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당신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그가 먼저 당신을 찾아낼지도 모르겠군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나요? 육소봉이 그를 보면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먼저 약을 먹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약 먹는 것을 보고 나서 가려고요?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연북도 또 크게 웃었다. 안심하세요. 나는 아직 죽을 생각이 없어요. 나는 30명의 여인을 동시에 과부로 만들 수는 없어요.